토요일 오후 3시 스크린 골프장에서 한 게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날씨는 무척이나 변덕스러웠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와 강풍이 도로를 휘감아 시야를 가렸다. 신중하게 운전대를 잡고 아파트 1단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마음 한구석에선 안도감이 들었다. 이내 주차 자리를 발견하고 차를 세우려는데 문득 익숙한 차량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게 눈에 들어왔다. 현대에서 최근에 출시한 소형 SUV 코나였다. 그 차는 내가 자주 보던 차량이었다. 궁금증에 차량 번호를 확인하자 내 예상이 적중했다. 103동 1101호 여자의 차였다. 옆집에 사는 그녀와는 자주 마주치진 않았지만 이제는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차에서 내리는 그녀는 청반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가벼운 차림이었다. 강풍에 비를 맞지 않으려는 듯 주변을 살피던 그녀는 잠시 후 전화기를 꺼내 통화를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이 어쩐지 수상쩍게 느껴졌다. 나는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고 그녀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자마자 서둘러 주차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주차장 구석에 있던 검은색 아우디 차량 앞에 멈춘 그녀는 천천히 차량 문을 열고 차에 오르려 했다. 그 순간 우리 둘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갑작스러운 눈맞춤에 나는 순간 당황해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띠며 급히 차에 올라타더니 재빨리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나를 알아본 것일까? 3년 넘게 옆집에 살다 보니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알고 지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아내의 말이었다. 옆집 여자가 요즘 이상해. 혹시 바람난 거 아닐까? 그녀의 남편은 50대 초반의 아저씨로 자주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본 남자는 확실히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지만 내 손에 들어온 것은 그저 막연한 의심뿐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나를 묘한 긴장감 속에 머물게 했다. 일주일 후 그 긴장감은 다시금 고조되었다. 그날은 지방에서 일하고 있던 옆집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다가 밤 12시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큰 말다툼 소리가 나를 깨웠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싸워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집구석에서 일주일 내내 당신 오기만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주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어 갔다.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다. 바가지 좀 긁지 마. 모처럼 집에 와도 편할 구석이 없어. 서로의 불만이 쌓여 폭발하는 소리가 벽을 넘어내게까지 전해졌다. 그들의 말다툼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옆집 아저씨도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역시 그녀와 마찬가지로 숨겨진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며칠 뒤 나는 공원 산책을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집에서 입을 법한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주차장에서 보았던 그날의 장면이 떠오르며 나는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다. 안녕하세요. 쓰레기 버리시려고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렇죠. 이상하게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요즘 옆집 아저씨는 잘 지내세요? 나는 속내를 감추고 무심한 듯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요즘 집에 거의 안 들어와요. 그나마 와도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녀의 불만과 고백은 마치 그녀가 나에게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다.
결혼 생활이란 게 다 그런 거죠. 다들 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겨우 말문을 열었다. 그래도 남편분이 성실하고 가족들한테 잘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봐주세요. 그러고는 그녀의 기분을 풀어줄 생각으로 살짝 농담을 건넸다. 답답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상담하러 오세요.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그럼 오늘 상담 한번 받아보면 안 될까요? 그녀는 나를 따라 공원 입구까지 함께 걸었다. 그날 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억눌린 감정을 마치 오랫동안 억제해왔던 듯 풀어놓았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남편과의 관계는 무너져가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허함은 이제 나에게까지 전해졌다.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평소엔 무심하게 지나치던 문자 알림이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메시지를 확인하자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혹시 술 한 잔 사주실 수 있나요? 옆집 여자인 걸 확인하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요동쳤다. 평소에 그렇게도 조용하고 단정했던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도 그리고 그 내용이 술 한잔 하자는 것이란 점에서 놀라웠다.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이내 답장을 보냈다. 어디서 만나죠? 그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근처에 괜찮은 바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그녀가 나를 부른 것만 같았다. 나는 곧장 준비를 하고 그녀가 말한 바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그녀는 평소와는 다르게 약간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고뇌가 느껴졌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잔을 채웠다.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나오니 어색하네요. 그녀가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자주 이런 자리에 나오진 않거든요. 나는 웃으며 그녀의 잔을 받아들였다. 한 모금씩 술을 마시며 우리는 처음엔 일상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다. 날씨, 최근의 뉴스, 이웃들과의 작은 이야기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점점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 사실 요즘 참 힘들어요. 그녀는 갑자기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남편은 여전히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고 집에는 나 혼자 남겨져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많이 외롭겠네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누구나 견디기 힘들죠.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잔을 다시 채웠다. 외로움이란 게 이렇게 무섭고 괴로운 건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참기 힘들어지네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 본 적은 없나요? 친한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친구들도 각자 바쁘고 가족들에게는 이런 이야기하면 걱정만 끼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무어라 말할 수 없었다. 단지 잔을 채우며 그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다렸다. 사실 그녀는 눈을 살짝 피하며 말을 이었다. 얼마 전 주차장에서 저를 본 거 다 알아요. 나는 순간 놀랐지만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건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은 그냥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나를 더 깊이 그녀에게 끌어당겼다.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이 있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때론 가까운 사람보다 조금은 멀리 떨어진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당신과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갔어요. 나는 그녀의 고백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순간이 우리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외로운 그녀의 일시적인 감정일까? 그날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점점 더 마음을 열었고 나 역시 그녀에게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갔다. 단순한 이웃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나누는 관계로 그날의 대화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다. 올해 42살이 된 나는 삶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다. 나의 결혼 생활은 아버지의 성화로 인해 일찍 시작되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불과 25살의 나이에 23살의 아내와 중매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결혼 2년 뒤 얻은 아들과 함께 우리는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다. 중학생이 된 아들과 30평 아파트에서 가족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동안 나는 큰 문제 없이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내 인생에 갑작스레 들어왔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3살 연상의 유부녀 진숙 씨. 그녀와의 본격적인 만남은 아파트 단지 옆 공원에서 시작됐다. 밤마다 운동을 하던 나를 보며 그녀도 다이어트를 핑계 삼아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엔 우연히 마주쳐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우리는 곧 서로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함께 공원으로 나가 커피를 테이크아웃해 공원의 벤치에 앉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겁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공원에서의 만남은 점점 규칙이 되었다. 매일 밤 9시 공원에서도 가장 인적이 드문 곳에서 우리는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즐겼던 거다. 진숙 씨의 남편은 늘 술에 쩔어 살았고 지방 출장이 잦아 집에 잘 붙어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늘 외롭다고 말했다. 처음엔 단순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서 나는 그녀에게 점점 빠져들었다. 어느 날 나는 장난스럽게 물어보았다. 진숙 씨, 혹시 제가 데이트 신청하면 받아주실 건가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런 일은 남자가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죠. 일단 데이트 신청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알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청춘의 설렘이 다시 찾아온 듯했다. 주말에 정식으로 데이트 한번 할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해요. 데이트? 주말이 되자 나는 아내에게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골프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다. 진숙 씨는 짧은 반바지에 예쁘게 화장까지 하고 약속 장소로 나왔다.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나는 서둘러 차를 몰아 아파트 단지에서 벗어나 우리를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향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나 자신도 놀라웠다. 냉정하고 보수적이라고 자부했던 내가, 그리고 불륜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내가, 연하도 아닌 3살 연상의 유부녀에게 이렇게 깊은 감정을 품게 될 줄은 몰랐다. 이 관계는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나 얼마 전 일이 터지고 말았다. 진숙 씨가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 것이다. 그녀는 남은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다며 나와 함께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이혼하면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선 생각을 해보자며 시간을 벌었다.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나는 결국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나름 노력했지만 아내도 결국 찬성했다. 처음엔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고 아이를 내가 키우라고 했던 아내였다. 하지만 내가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이제는 그저 몸만 나가라고 했다.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걸라는 말과 함께 이후 6개월 동안 우리는 별거에 들어갔다. 아내는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이혼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진숙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와 아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떠나지 않았다. 이혼이란 단어는 입 밖에 내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녀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준호 씨, 결정을 내렸나요? 저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으면 저도 다른 길을 가야 하니까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엉켜 있었다. 사랑, 책임, 그리고 미래.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아직도 어떤 길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이 결코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다. 새로운 인생, 더 큰 행복을 찾아 이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수십 년 함께 살아온 아내와 아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면서 좀 더 서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말이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이 된 여자입니다. 제가 이사를 와서 생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사랑 하나 바라보고 일찍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 문제와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와 친정에서 도와주신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해서 아파트를 구했고 얼마 전 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른 시간 이사를 하는 거라 앞집에서 출근을 하려고 나오더라고요. 아내도 아기를 안고 출근길을 배웅하느라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나 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왔어요. 아침부터 많이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사할 때 다 그렇죠, 뭐. 이사 잘 오셨어요. 여기 동네가 조용하고 살기 좋더라고요. 앞집 가족들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먼저 해주고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보, 다녀올게. 이사 잘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잘 갔다 와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니 보기 좋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아, 맞다. 잠시만요. 저는 이사하느라 시끄러울까봐 미안한 마음에 앞집이랑 아랫집에 드릴 복숭아를 한 박스씩 준비했는데 집으로 들어가 한 박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이사하느라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가지고 인사도 드릴 겸 준비했거든요. 가지고 가서 드세요. 어머, 뭘 이런 걸 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애기 안고 계셔서 들기 힘드실 텐데 문 열어주시면 제가 안쪽에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좋았던 첫 만남이었는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건지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이 된 것만 같아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졌어요. 다음날 저는 새 직장에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집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 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사 다 하고 오늘부터 다시 출근해요. 엘리베이터에 타고서도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 봤을 때도 느낀 거지만 사람이 참 다정하고 친화력이 좋더라고요. 저는 버스를 타려고 가는데 그 남자도 저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버스 타고 출근하세요? 네, 와이프가 차 타고 애기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출근하거든요. 처가에서 애기 하원을 도와주셔서 그 근처 어린이집을 다녀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다행이네요. 친정이 근처에 있어서 아이도 봐주실 수 있고. 그럼요, 다행이고 감사하죠. 몇 번 타고 가세요? 아, 저 100-1번이요. 이제 곧 와요. 어? 저도 그거 타고 가는데. 같은 쪽인가 보네요. 아, 그러게요. 버스도 같은 버스고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두 정거장 먼저 내리더라고요. 그럼 출근 잘하세요? 네, 출근 잘하세요. 다시는 남자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외로운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다정한 저 남자를 보면서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사이가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 가정을 보니 부러운 마음도 들고 나는 어쩌다 이 나이에 이혼녀가 되었을까 생각도 들고 그냥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출근을 해서 업무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고 앉아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가고 있는데 앞집 남자가 버스를 타더라고요. 퇴근 시간도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남자도 저를 보았는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 옆쪽으로 와서 앉았어요.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와, 신기하네요. 퇴근 시간도 같고. 그러게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혹시 운명이 아닐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가는 동안에도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루 사이에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간 그렇게 그와 출근하는 시간을 계속 마주쳤고, 이제는 그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저도 빠르게 문을 열고 나가고는 했어요. 퇴근 시간에는 가끔씩 같이 버스를 타고 집에 오고는 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저희는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사람에게 남다른 감정이 생겼고 이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일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전 남편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주희야, 너 그 소식 들었어? 응? 무슨 소식? 그 인간 바람난 여자랑 결혼한단다. 다음 주에 시골린데 진짜 미친 거 아니니? 아, 그래? 얼마나 잘 살지 궁금하네. 친구와 통화를 끝내고 다 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기는 하더라고요. 나는 그 인간을 만나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고 지금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았던 곳에 살고 싶지 않아서 근처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새로 남자를 만나는 게 겁이 나면서 어려운 일인데 그 인간은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하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집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맥주를 사들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주희 씨? 뒤에서 그 남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그는 당황을 했고 무슨 일이 있냐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나랑 술 한잔 해줄래요? 그는 와이프랑 통화를 하더니 간단하게 술 한잔 하자고 자기가 사겠다며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맥주를 사들고 그렇게 울고 있어요. 저 몇 달 전에 이혼하고 이사 온 거거든요. 근데 바람나서 저랑 이혼한 전 남편이
그 여자랑 결혼을 한대요. 그냥 그 얘기 듣는데 저만 너무 불쌍한 것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술을 먹어서 그런지 앞집 남자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대해서도 은근슬쩍 얘기를 했어요. 이사 오고 다정하고 사이좋은 은호 씨 부부 보면서 참 부럽고 저한테 먼저 말 걸어주고 친절한 은호 씨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타지로 이사 와서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별거 아니지만 대화를 할 상대가 있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저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점점 이 사람에게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이러면 안 되지만 제 마음을 그에게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봐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간 출근할 때도 옷도 짧은 치마를 입고 조금 더 섹시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를 보니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저는 그에게 먼지가 묻었다던가 넥타이가 삐뚤어졌다며 고쳐매주면서 계속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러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일이 생겼어요. 그날따라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었고 저는 의자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앞집 남자가 버스에 올라타더라고요. 그도 제 옆쪽으로 와서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며 가고 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버스가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고 그가 잡아주면서 제 뒤쪽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자세가 저를 감싸 안듯이 되었어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렸습니다. 근데 그도 긴장을 했는지 아래쪽에서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에게 마음이 어느 정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내리면서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내릴 때가 돼서 내려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저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은호 씨, 아까 버스에서 혹시 흥분됐어요? 네? 미안해요. 은호 씨도 나한테 마음 있는 거라 생각해도 돼요? 어느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유혹하는데 안 넘어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엘리베이터로 그를 잡아 끌어당기며 9층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집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뜨겁게 입을 맞추었고 문이 열리고 그대로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는 앞집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몰래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에게 상처를 받은 제가 앞집 여자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게 정말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냥 이대로 지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지금 그 사람이 전부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평소 사연 읽어주는 남녀를 즐겨 듣는 청취자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용기 내어 올려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소장농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날띠 낡은 수저와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추운 바람이 불면 바람 한 점 막아주지 못하는 오래된 초가집 한 채뿐이었어요. 매일매일 끼니 걱정을 하며 사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이었지만 아버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시며 언제나 저와 어머니에게 따뜻하게 웃어주시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아버지는 고된 농사일로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웃으며 저를 안고 어디든 다니셨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했지만 가난을 몰랐던 저는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여름 장맛비가 너무 심하게 내리던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추수를 앞둔 벼농사를 망칠까봐 걱정이 많으셨고 그날도 논을 살펴보시러 나가셨다가 화를 당하셨습니다. 급하게 불어난 물에 휩쓸리셨죠. 저희 아버지의 시신은 3일이나 지나서야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저에게 줄 꽃모자를 만들어주시고 이른 아침 나가셨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납니다. 어린 저는 그 당시 무슨 일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저희 집에 찾아온 마을 어르신들의 대화에서 알 수 있었죠. 아버지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알고 지냈었다고 합니다. 원래 집에서 정해둔 짝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아마도 반대의 큰 이유는 가난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 일로 집안에서 내쳐졌으며 결혼 이후 친정과는 거의 왕래를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래 슬퍼하시지도 못하셨어요. 당장 자식의 끼니 걱정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일을 하셔야만 했죠. 제 어린 기억에도 어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하셨던 것 같아요. 워낙 자존심이 강하셨고 대나무 같은 분이셔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친정집에 도움을 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시고 늘 늦게 집에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놀았고 늦게 돌아오시는 어머니와 놀고 싶어서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지 않고 어머니를 기다리곤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언제나 옥수수나 감자 같은 먹을 것을 품에 들고 오셔서 저를 주곤 하였죠.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셔서는 쉬시지도 못하고 저에게 여자도 공부를 잘해라 나중에 네 꿈을 펼칠 수 있다며 한글과 산수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와 함께하는 밤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언제나 어머니 품에서 나긋한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하였었죠. 어머니는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더 이상 일을 나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셔서 하루 이틀씩 일을 못 나가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셨죠. 어머니는 많이 마르셨고 쇠약해져 있었어요. 저를 키우기 위해서 주말에도 쉬시지도 못하고 일만 하셔서 병이 생기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앞으로 하루에 밥도 한 번만 먹고 학교도 안 다닐 테니 이제 힘들게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희 집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어머니에게 누이라고 불렀고 어머니는 저에게 그 남자를 외삼촌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머니 친가 쪽 가족이었어요. 외삼촌은 신기한 서양 과자들을 가득 싸와 저에게 주었고 어머니가 있는 방에 들어가 조용히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잠시 후 외삼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방 안의 대화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모두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는 외할머니도 찾아오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자신의 딸의 모습에 화도 내시고 눈물도 보이셨죠. 저는 그런 외할머니가 무서워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처음 보는 어머니 가족들이 찾아왔고 의사 선생님들도 집으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가족들이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던 거죠. 저는 제가 울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하실까봐 언제나 화장실에 가서 숨죽여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는 과장되게 재롱을 피우곤 하였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셨고 매일매일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며 우리 아가 울고 싶으면 엄마 앞에서 울어도 된단다 라고 하셨고 저는 그날 참아왔던 눈물을 어머니 품 안에서 쏟아내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잠들며 어머니는 저에게 아버지와의 사랑 이야기와 저를 처음 가졌을 때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조심스럽게 어머니 자신은 이제 곧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떠난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러곤 저에게 외삼촌이 저를 대신 키워줄 것이고 어디서든 언제나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그 달을 넘기지 못하시고 저를 홀로 남겨둔 채 아버지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저에게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죠. 이후로 저는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은 저를 외삼촌과 외숙모는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많은 부분에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요. 외삼촌에게는 제 또래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편애도 없이 저를 자식처럼 잘 키워주셨습니다. 덕분에 어머니를 잃은 제가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죠. 저에게는 은인과 같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외삼촌은 규모가 큰 주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으셨습니다. 사업을 잘하셔서 집도 좋았고 좋은 차에 기사와 가정부 이모까지 두고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는 해부터 삼촌의 사업이 많이 어려워지고 주변 여러 곳에 돈을 빌리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진 공장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집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결국 버티지 못한 외삼촌은 어느 날 밤에 빚쟁이들 눈을 피해 몰래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데리고 도망갈 수 없었죠. 외삼촌은 저에게 신문지에 쌓여있는 돈다발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돈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이었다고 했죠.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졌어도 그 돈은 절대 건들 수 없다고 했어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여 눈물을 보이셨었습니다. 외삼촌은 그날 밤 자신의 가족과 함께 떠나셨고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혼자가 되었죠.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생활을 하며 학교를 다녔지만 고등학생이 되었을 즈음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는 얼마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고등학교 중퇴한 어린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공장일 뿐이었죠. 저는 3교대 공장에 취직을 하여 살기 위해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에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지쳐 잠들 때까지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공장에는 제 나이대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래의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은 언제나 일이 끝나면 자기들끼리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러 다녔었죠. 그 남자아이들은 번번이 제게도 자신과 같이 놀자고 했지만 저는 그런 것에 흥미가 없어 매번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도 조용한 곳에 가서 책을 읽는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이 남자 무리 중 몇 명에게는 보기 싫었었나 봐요. 어느 날 그 남자아이들이 제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죠. 너도 우리처럼 공순이일 뿐인데 무슨 여대생 흉내내는 것처럼 매일 책을 들고 다니냐? 라면서요. 그러곤 제 책을 빼서 공장 옆에 있던 소각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소심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남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친구를 존경하지 못할 망정. 어디서 폐악질이야? 안녕하세요. 라고요. 그러고 그 둘은 그 자리에서 크게 몸싸움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싸움은 많이 커졌고 공장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와서야 간신히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공장 어른들은 제게 시비를 건 남자아이들을 크게 혼내셨고 다행히도 그 뒤로는 저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일이 끝나고 저를 도와준 남자아이에게 약을 주기 위해 찾아갔어요. 저 때문에 싸움이 일었고 얼굴에 상처도 많이 생긴 것이 무척이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약을 건네주었고 약을 받은 남자아이인 기뻐하면서 저에게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책은 그날 저에게 시비를 건 남자아이가 소각장으로 던져버린 책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 책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그날 밤에 소각장을 밤새도록 뒤져서 타다 남은 책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책이 너무 타버려 동네 책방을 모두 뒤져 새 책을 구해왔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승민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었고 저보다 8살이나 많은 오빠였어요. 승민 씨는 제가 그 공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에게 관심이 있었고 오랫동안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성인이 되자마자 고아원에서 나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였어요. 세상에 혼자 남은 저와 혼자로 태어난 그이는 남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슬픔들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보듬어 주었고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며 저희는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승민 씨는 일을 쉴 때라면 저를 전국 곳곳을 데리고 다니며 새로운 것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것을 맛보여 주었죠. 세상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았던 제가 이제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기니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고 둘이 조그마한 결혼식을 올려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에서 저희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고 성실하고 사랑이 많았던 그이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이를 임신했고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낳았어요. 이렇게 세 가족이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던 나날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도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다니는 공장의 동료로부터 온 전화였죠. 전화상에서 남편의 동료는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고 저에게 연신 형수님, 형님이. 라고만 하였습니다. 저는 단번에 승민 씨에게 큰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이를 들쳐업고 한 걸음에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장 앞에는 경찰차와 구급차로 꽉 차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사고 수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찾으며 공장으로 들어갔고 그런저를 공장 사람들이 보고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저는 우리 애 아빠가 어디 있냐며 소리쳤고 공장 동료들은 아무런 대답도 못한 채 그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였죠. 멀리서 보이는 사고 현장에는 많은 핏자국이 흐르고 있었어요. 구급차의 번쩍이는 불빛과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시끄러웠는지 등에 업고 있는 아이는 연신 소리를 지르며 울어대었죠. 저는 아이의 귀를 살포시 막아서 안아주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제발 승민 씨 좀 찾아주세요. 제발 승민 씨 좀 찾아주세요. 라고 연신 외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공장에서 큰 기계를 옮기던 중 사고로 기계에 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던 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망가진 몸과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저는 실신을 했고 깨어난 후에도 몇 날 며칠을 눈물을 흘리며 보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지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왔죠.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죽고 싶은 생각을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하는 나날이었어요. 높은 건물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볼 때면 어서 뛰어내려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편해지고 싶었었죠. 어느 날 새벽엔 너무 힘든 마음에 손목을 긋고 그만 생을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서 새근거리며 잠들어 있는 갓난쟁이 딸아이를 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아버지를 잃고 혼자 가정을 지켜야 했던 어머니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품에 안고 혼자서 펑펑 울었죠. 그날 이후로 다시금 마음을 독하게 다잡고 이를 악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공장에서는 남편의 사고로 인한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목숨값인 것 같은 보상금을 저는 도저히 쓸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면 공장을 계속 다닐 수 없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보상금으로 작은 국수집을 열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에는 작은 방이 딸려 있어서 제가 일하는 동안 그 방에서 딸을 키울 수 있었죠. 어렸을 때 어머니와 같이 만들던 국수를 떠올리며 만든 국수는 다행히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덕분에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워나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시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 IMF 경제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죠. 손님으로 언제나 꽉 차 있던 작은 가게는 IMF 이후 거짓말같이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텼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남편의 목숨값으로 얻은 가게를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기에 무작정 아이를 들쳐업고 길거리로 나아가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았습니다. 아침에는 우유 배달을 하였고 낮에는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설거지도 했고요. 밤에는 집에서 부업을 하며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다행히도 못난 어미를 만나 어려서부터 고생만 한 딸아이는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자라주었어요. 힘든 나날이었지만 아이를 보며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국수 가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영특하여 공부도 곧잘 잘했어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학교가 끝나면 언제나 가게로 달려와 제 일을 돕는 착한 아이였죠. 저는 그런 아이에게 제 걱정은 하지 말고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좀 더 공부를 하라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는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을 그런 곳에 쓰고 싶지 않다고 했죠. 아이는 손님이 오면 저를 도왔고 손님이 없을 땐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서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어디서 이리도 착한 아이가 제게 와주었는지 감사할 뿐이었죠. 그러고 어느덧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 찾아왔고 딸아이는 수능시험을 보았습니다. 밤사이 하얗게 내린 눈을 밟으며 저와 딸아이는 많은 이야기를 하며 시험장까지 걸어갔죠. 딸아이는 시험장 문 앞에서 제 손을 잡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어렸을 때 자기를 어루만져주던 엄마의 하얗고 부드러운 손이 어느덧 이렇게 거칠고 투박한 손이 되었냐며 이제 자신이 사회인이 되면 더 이상 엄마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고요. 시험장을 걸어 들어가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보니 번듯하게 해준 것도 없는 어미 밑에서 저렇게 잘 자라주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딸아이는 좋은 점수로 수능을 잘 보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저도 어찌나 기쁘던지 잔치 음식을 준비하여 가게에 오는 모든 손님에게 무료로 식사를 나눠드렸어요.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들도 평소에 딸아이 모습을 봐온 터라 자신의 일처럼 많이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딸아이는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 생활을 하며 대학을 다녔어요. 가끔은 매일 함께하였던 아이의 빈자리가 조금은 텅 비어 보이기도 했지만 안녕하세요.